안녕하세요. 기초전자공학 실험 101 분반 조교를 맡은 김현동입니다. 아홉 번째 실험 RLC 회로 실험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저번 동영상에서 주의사항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말로 잠깐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반 실험 끝날 때마다 보고서를 검사하면서 수백 장씩 넘겨보는데 보고서가 양면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뒤집어서 봐야 하거나 스탬플러를 오른쪽에 집어넣어서 오른쪽으로 넘겨야 할 땐 시간이 좀 걸리고 불편합니다. 이 학생들이 내용은 잘 작성해 왔어서 별말은 안 했었는데 이제 다른 수업 레포트들도 단면 작성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9 이후로는 특별히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스탬플러로 안 집힐 것 같아서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면 작성이 아니라 단면 작성으로 하도록 하고 스탬플러는 왼쪽 위에 찝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용지가 아깝다, 용지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있으니 따로 연락 주시면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실험 내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험 목적은 전압, 전류와 임피던스의 페이저 표현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류 회로에서 RLC 회로의 출력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교류 회로를 간단히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저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책에도 있는 내용이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의 복소수 G는 이렇게 실수 X와 허수 Y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보통 허수 쪽에는 I를 적는데 저희 전자과에서는 전류랑 헷갈리니까 J라고 적죠. 그래서 이를 가로는 실수축이고 세로는 허수축인 복소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하나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좌표상의 한 점은 위치 벡터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이 벡터는 크기가 A이고 각도가 세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G는 벡터 X와 벡터 Y가 있다고 하면 이 X와 Y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X는 이 G를 X축에 정사형한 것과 같으니 A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과 같고 옆쪽에 Y는 G를 Y축에 정사형한 것과 같으니 A를 이제 사인 세타를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쪽은 이제 허수축이기 때문에 이 J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 G는 A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의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여기다가 오일러의 공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기 편하게 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는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벡터의 길이이고 이 세타는 이 벡터와 이 실수축이 이루는 각도를 이 아크탄젠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걸 페이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 회로에서 RLC는 이제 저항값이 아니라 임피던스 값으로 계산하는데 임피던스는 복소수 꼴이기 때문에 복잡한데 이 페이저로 표현하면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연파 전압 전류 자체도 페이저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엄밀히 따지자면 앞에 복소수를 페이저로 표현하는 것과 이 정연파를 페이저로 표현하는 것은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정연파 전압 신호가 이렇게 진폭이 Vm이고 각 주파수가 오메가고 위상이 세타라고 할 때 회로 전체에 다른 주파수 신호가 없다면 이 각 주파수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 정보를 생략하기 위해서 페이저로 나타내는 것으로 앞에 복소수를 페이저로 나타내는 것과는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전압 전류 신호를 이제 페이저로 나타내는 것도 간단히 따라가 보자면 이제 이렇게 생긴 정연파 전압 신호가 있다면 이거를 페이저로 바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실제 전압에다가 이 가상의 허수 전압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허수 전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허수 전압, 이 J가 붙었기 때문에 허수입니다.
그래서 허수 전압을 더해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오일러 공식을 사용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J 안의 부분을 바깥으로 빼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가운데 이의 J 오메가 T 부분은 주파수 정보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회로에 다른 주파수 성분이 없으면 이 항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은 제외하면 이렇게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이게 실제 전압이고 여기 허수 전압, 허전압을 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소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과 변환한 이 값도 복소 전압인데 여기서 이 부분은 복소 전압에서 주파수 성분을 빼준 거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압을 벡터 기호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볼드체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위에 화살표를 해서 벡터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순시 전압을 주파수 성분을 무시해서 이렇게 일정한 전압으로 바꿔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t에 대한 함수 부분도 없애고 기호를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페이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소 평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평면에 나타내면 똑같이 이렇게 크기가 VM이고 각도가 세타인 이런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페이저로 표현된 전압 전류를 보고 실제 순시값 표현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I가 크기는 IM이고 위상 각도가 60도라면 이걸 역변환하면 아까 정변환한 거를 그대로 반대로 하면 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각도 부분이 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걸 보고 상대적으로 위상이 앞서는지 뒤처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게 두 파형이 있을 때 A파형은 0도일 때 이 Y는 0을 지나고 B파형은 90도일 때 Y는 0 부분을 지나기 때문에 A파형이 B파형보다 90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A파형이 B파형보다 위상이 90도 앞선다고 표현하고 B파형 입장에서는 B파형이 A파형보다 위상이 90도 뒤처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모양을 기준으로 왼쪽이 있는 게 더 앞서는 겁니다. 그럼 이 두 A파형과 B파형을 순시값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아까 한 것처럼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위상 값이 더 클수록 위상이 더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까지는 계속 코사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인을 바꿔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전자과에 있을 동안에는 아마 계속 코사인을 0도로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페이저를 봤을 때 단순히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큰 의미는 이런 복잡한 연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는 점입니다. 이런 정현파 값과 이런 정현파 값을 정현파끼리 곱한다고 하면 이 위상이 있기 때문에 위상을 고려해야 해서 이 삼각함수를 쓰고 또 변환을 하고 그러면 많이 계산이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해서 곱하면은 이제 크기는 크기끼리 곱하고 이렇게 위상은 위상끼리 더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원래 순시 값으로 계산하려면 복잡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쉽게 곱해서 이제 이 페이저로 표현한 거를 다시 순시 값으로 역변환해서 이렇게 간단히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정연파 교류 신호에 대해서 다룰 텐데
이 모든 정연팩 교류 신호를 페이저 표현으로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어야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내용은 임피던스입니다. 지금까지 직류 회로에서 저항은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마찬가지로 교류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를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단위도 저항과 마찬가지로 옴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저항과 임피던스를 구분하는 이유는 직류 회로에서는 그냥 크기와 방향만 생각하면 되지만 교류 회로에서는 아까 설명한 위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과 마찬가지로 전류분의 전압인데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모두 교류이기 때문에 복소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저항의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IT가 정연파, 이런 정연파라고 하면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옴의 법칙을 통해서 이렇게 저항 곱하기 전류로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복소 전압 전류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는 IM이고 각도는 세타, 그리고 전압은 R 곱하기 I에다가 그리고 똑같이 위상은 세타입니다. 따라서 저항의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복소 전류분의 복소 전압을 하면은 이것분의 이거 해서 결국 R만 남습니다. 즉 교류 회로에서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저항과 같고 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소 평면에 나타낼 수 있고 지금 복소 평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보겠습니다. 커패시터에 걸리는 전압 VT가 정연파인데 이런 정연파라면 저번 강의에서 커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C를 곱하고 전압을 미분한 값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를 마찬가지로 복소값으로 나타낼 때 이번에는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해야 되니까 주파수 성분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그대로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 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분하면 여기서 J오메가만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J오메가만 튀어나왔고 C에 나머지는 그대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VC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복소 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던 것처럼 여기 주파수 성분을 없애면 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도 주파수 성분을 제외시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식에 J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J를 복소 평면에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J는 이 허수축의 1 자리에 있는 이 점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 벡터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J라는 것은 크기는 1이고 위상은 90도인 이런 페이저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J가 곱해졌다면 위상의 90도가 더해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 전류를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팁들은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넘어갈 때 ddt는 J오메가로 치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J는 1의 90도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그냥 ddt가 나오면 바로 J오메가로 설명 없이 치환할 거고 이 J가 나오면 바로 그냥 90도로 더해 줄 겁니다. 만약에 이 J가 아니라 마이너스 J가 곱해져 있다면 이 위상이 90도 빼기 된 거고 아니면 이 J가 곱해진 게 아니라 나눠진 거라면 J분의 1은 마이너스 J와 같기 때문에 J를 나눈 것도 똑같이 90도를 빼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정리하자면 복소 전압과 복소 전류는 이렇게 간단히 페이저로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J오메가 C분의 1만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보면 전압보다 전류가 위상이 90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복소 평면에서 전압과 전류를 보면 이렇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뒤처진 것도 복소 평면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 식도 이 아래와 같이 고칠 수 있으므로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상을 보면 커패시터는 전압의 위상을 늦추는, 지연시키는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덕터의 임피던스입니다.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정연파로 생겼다고 하면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은 이전 실험 강의에서 이렇게 L을 곱하고 전류를 미분한 것을 곱해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 전류를 복소 표현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전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전압에서 이 dDt를 J오메가로 치환하면 바로 간단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J도 이 90도로 바꾸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편의상 세타를 이제 더하지 않고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도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따라서 복소 전압과 복소 전류를 모두 구했기 때문에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를 사용해서 결국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J오메가 L이 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을 비교해보면 이 전압에 J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미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결과에서도 90도가 더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이 복소 평면에 나타내서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덕터의 임피던스를 이렇게 페이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이 인덕터의 위상 부분을 보면 이 인덕터는 전압의 위상을 앞서게 하는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RLC 소자들이 직렬이나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도 그냥 저항을 합성하듯이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RLC 직렬 회로에서 등가 임피던스를 구해보면 이게 다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각 임피던스를 다 더해 준 것과 같고, 그래서 각 임피던스를 쓰면 아까 배운 대로 쓰면 그대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실수부와 허수부끼리 다 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실수부를 저항 성분이라고 하고 이 허수부를 리액턴스 성분이라고 합니다. 이를 페이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이 크기 부분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를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고, 여기 이 위상 부분도 아크탄젠트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페이저에 대한 내용은 대강 다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추가로 이 계산을 일일이 다 하기에는 오래 걸리니까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을 하는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학용 계산기들도 대강 비슷할 거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570ES 플러스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288 더하기 499J라는 거를 이 복소수를 페이저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 크기를 루트를 해서 구하고 위상을 아크탄젠트를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더 복잡한 식일 때, 식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엄청 복잡하고 숫자가 많을 때는 이 방법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페이저 표현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변환할 복소수를 그대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에 이 복소수를 그대로 써주기 위해선 컴플렉스 모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모드를 바꾸는 방법은 이 상단의 모드 버튼을 누르고
2를 선택하면 컴플렉스 모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 모드가 되면 이쪽에 이렇게 컴플렉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 컴플렉스 모드에서는 솔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 모드가 되면 이 앞에 J에 해당하는 I를 쓸 수 있는데, 이 I는 여기 ENG를 누르면 바로 I가 나옵니다. 이건 이 알파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ENG만 누르면 바로 I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288 더하기 499 I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Shift를 누르고 2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3번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복소수를 페이저 표현으로 변환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변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손으로 계산한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페이저로 표현된 거를 복소 표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기가 576이고 위상이 60도라고 할 때 이제 여기다가 이 페이저 표현을 그대로 써줍니다. 여기서 페이저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각도를 써줘야 되는데, 이 각도는 이 Shift랑 이 빼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각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대로 쓰고 여기서는 뭐 변환할 것도 없이 그냥 는을 누르면 그대로 이 복소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개의 페이저 값들을 바로바로 복소로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의 복소 값들을 그냥 바로바로 이 페이저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복잡한 복소수들이나 아니면 이런 페이저로 표현된 값들을 계속 다룰 거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 바로바로 적용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럼 페이저 표현 방법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간단히 교류회로 해석 예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2.2kΩ과 330 마이크로헨리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전압원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보겠습니다. 먼저 전압원을 보면 진폭이 5이고 각 주파수가 2파이 1000입니다. 그러므로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주파수 f는 1000Hz입니다. 그리고 위상은 더해진 게 없어서 빵이기 때문에 이 전압원을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크기가 오고, 위상은 0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를 보면 이 전체 임피던스는 저항의 임피던스와 인덕터의 임피던스와 같습니다. 그리고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대로 2200이고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아까 JωL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JωL에 각각 맞게 여기다가 값들을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이 2200 더하기 2073J를 페이저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회로 전체의 전류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임피던스를 아까 구했고 전압도 구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여기 크기끼리 나눠주고 위상끼리 빼주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의 전류파형은 진폭이 1.654mA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43.3도로 이 전압원보다 위상이 43.3도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 보면 이 VL은 JωL의 전류를 곱한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넣어서 계산해 보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J는 1에 90도로 해줬고 이 IS는 아까 구한 이 전류를 그대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끼리 다 곱하고 위상끼리 다 더해줬습니다. 그랬을 때 계산 결과가 약 크기는 3.429V이고 위상은 46.7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인덕터의 임피던스에서 인덕터에는 전압과 전류가 90도 차이 난다고 했었는데, 여기 이 식들을 봐도 지금 전압이 전류보다 딱 90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저항 양단 전압을 구해보면 V는 IR을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끼리 연산해서 넘어오고 이 위상이 그대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복소 평면의 페이저도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원은 크기가 5고 위상이 빵도입니다. 그리고 저항 양단의 전압은 위상은 마이너스 43.3도이고 이 크기는 3.64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인덕터의 양단 전압을 보면 위상은 46.7도 정도이고 크기는 3.43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저항의 양단 전압은 전류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을 보고 싶으면 이 저항의 양단 전압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저항의 양단 전압과 인덕터의 양단 전압이 90도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예시로 이렇게 1kΩ 저항과 330mH 인덕터와 0.1 마이크로패럿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압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값을 보면 이렇게 진폭은 8이고 각주파수는 4142입니다. 각주파수는 2파이F이기 때문에 이거를 2파이로 나눠주면 F는 약 500Hz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상은 90도이기 때문에 전압원을 이렇게 페이저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로 전체의 임피던스로 지금까지랑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면 지금 봤을 때 저항과 인덕터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커패시터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보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저항의 임피던스는 그냥 R이었고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JωL이었고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JωC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 해당하는 숫자들을 넣어주고 그냥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1807 더하기 695.8J가 나오는데 이거를 똑같이 페이저 표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 과정 중에 좀 소수점을 제가 다 버려서 최종 결과가 일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중간 과정을 다 안 적으니까 최종 결과만 보면 더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임피던스를 구했으니까 회로 전체 전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원에서 쏘는 이 전류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전압원 나누기 전체 임피던스를 하면 마찬가지로 크기끼리 나누고 여기 위상끼리 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소 전류는 크기는 4.132mA이고 위상은 68.94도인데 이 전압원이 90도였기 때문에 전류는 전압원에 비해서 약 21.06도 정도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이 전압이 21.06도 앞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전압원에서 쏘아진 전류가 이렇게 분배돼서 흐르겠죠. 그래서 분배돼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봅니다. 먼저 이 RL 직렬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면은 이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앞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임피던스는 1000 더하기 1037J였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고 전압원은 여기 전원 부분이 그대로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여기 8에다가 90도를 그대로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 임피던스를 그냥 페이저 표현으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보니 약 이 정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페이저로 바꾸고 계산하면 이렇게 552가 나오는데 페이저로 바꾸고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어차피 계산기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계산기로 바로 안 바꾸고 구해보면 553이 나옵니다. 그 정도 작은 차이는 있는데 그냥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앞에서 마찬가지로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이렇게 JωL의 I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I는 방금 구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식에 넣어서
값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끼리 계산하고 위상끼리 계산한 겁니다. 저항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커피시터 쪽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면 똑같은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커피시터의 임피던스는 아까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그대로 그냥 이거 그대로 계산기에 넣어서 구할 수도 있고, 이거를 페이저 표현으로 바꾸고 여기 크기끼리 연산하고 위상끼리 연산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시트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구했고, 커피시트에 걸리는 전압은 어차피 전압 원의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는 의미가 없기는 한데, 한번 연습 겸 구해본다고 하면 이 커피시트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니까 여기 구해보면은 여기 식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대로 크기끼리 연산하고 위상끼리 연산하면 이렇게 7.999에 90도가 나옵니다. 이게 원래 전압원은 8에다가 90도인데 지금은 0.001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 계산 과정이 길었어서 그동안에 버린 소수점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럴 수 있는데, 이 정도 조금 차이는 나지만 이론적으로 맞는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복소평면에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커피스터 양단 전압은 전원 전압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8이고 이 각도는 X축과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터의 전압은 크기가 5.76 정도이고 위상은 이렇게 133.96도이기 때문에 커피시터랑 비교해 봤을 때 90도를 빼면 약 43.96도 정도 이거 커피시터보다는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양단 전압은 크기가 5.55도이고 위상은 43.96도였는데 이거는 90도인 커피시터보다 약 46.04도 정도 뒤처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처지는 파형이 되고, 이 인덕터 전압과 저항의 전압은 이렇게 90도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저항이 전류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RLC 회로에서 페이저 표현에 대해 더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예시를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럼 기초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예비보고입니다. 먼저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전압원의 주파수를 구하고 이 전압원을 페이저로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이 회로 전체 등가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문제, 그리고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서 페이저 표현과 시간축 표현 둘 다 나타내는 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인덕터에 걸리는 전압을 마찬가지로 페이저 표현과 시간축 표현 모두 구하고 그게 네 번째 문제, 그리고 이 저항의 양단 전압과 인덕터의 양단 전압끼리 위상을 비교하는 게 다섯 번째 문제, 그리고 이 저항을 이제 전압을 측정할 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한 것처럼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 지금까지 동영상들을 다 제대로 봤다면 이 그림을 그리는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근데 저번주 보고서를 봤을 때 이 함수 발생기를 그리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안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빵판 연결 그림을 그릴 때 이 함수 발생기의 플러스 마이너스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런 RLC 회로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앞에서랑 똑같이 전압원의 주파수를 구하고 전압원의 페이저 표현을 구하는 게 일곱 번째 문제, 그리고 회로 전체 등가 임피던스를 구하는 게 여덟 번째 문제, 그리고 이 회로 전체에 흐르는 거라는 게 이 전압원이 쏘는 전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원의 전류를 페이저 표현과 시간축 표현 모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과 인덕터와 커피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모두 페이저 표현과 시간축 표현으로 구하고, 그리고 저항과 인덕터와 커피시터 전압끼리 위상을 서로 비교하는 게 11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1kΩ 저항의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려면 빵판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예비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실험 순서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단 함수 발생기가 제대로 나오는지 전압 파형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 전원과 인덕터의 전압을 동시에 측정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얘네 둘끼리 위상 차이를 구하는 게 세 번째,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항에서 양단 전압과 여기 전원, 그리고 얘네 둘이 위상 차이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 위상 차이 측정이라는 건 뒤에 6번 부분, 실험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회로에서 실험입니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은 회로 구성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새로 추가하는 소자도 없기 때문에 더 그냥 어떤 걸 누르고 하는 걸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엔 다 사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V사인에 오프셋은 없고 앰플리튜드는 5고 그리고 주파수는 1kHz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를 구성을 했고, 다음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여기 세팅 창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신호의 주기가 1ms이기 때문에 저는 한 3개 정도 보고 싶어서 총 3ms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너지 저장 소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도기를 지나고 보고 싶어서 일단 10ms부터 시작을 해서 13ms까지 하도록 시뮬레이션 세팅을 했고, 여기도 13micros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덕터의 양단 전압 파형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전원의 전압 파형과 인덕터의 전압 파형입니다. 그럼 동시 관측은 이렇게 했고, 그럼 위상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정확한 값을 위해서 이걸 눌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위상을 구하는 방법을 좀 적었습니다. 먼저 이 전원에 해당하는 이 녹색을 좌클릭을 하고 이걸 누르면 이 녹색 파형의 최대치가 알아서 찍힙니다. 그게 여기 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인덕터 양단 전압에 해당하는 이 빨간 아이콘을 우클릭을 하고 이걸 누르면 이제 두 번째 커서가 이 빨간 파형의 최대치 부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커서랑 이 커서 사이의 시간이 이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 사이 시간이 약 130 마이크로세컨드입니다. 그럼 이 두 파형 간의 시간 차이로 위성을 구해 본다면 일단 시간 차이에다가 이 전체 주기, 이 파형의 전체 주기를 나누고 그거를 360도를 곱해 줬습니다. 그러면 위성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 주기 분의 1은 이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그냥 주파수를 곱해줘서 바로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두 파형의 위상 차이는 약 46.8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덕터의 양단 전압과 전원의 양단 전압이었기 때문에 인덕터는 전원보다 약 46.8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저항의 양단 전압과 전원의 양단 전압을 같이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걸 눌러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원의 피크치 시간을 알기 위해서 이 전원에 해당하는 걸 좌클릭하고 이 최대치를 찍으면 여기가 찍히고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저항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을 우클릭하고 이걸 누르면 이 빨간색 파형의 최대치가 찍힙니다. 그래서 그때 시간이 여기 찍히고,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파형의 시간 차이가 마이너스 117 마이크로세컨드였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면 이 초록색 파형과 빨간색 파형의 위상 차이는 마이너스 42.12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대치를 자동으로 찍은 건데 이게 해상도 때문에 여기가 좀 최대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상도를 더 늘려주기 위해서 아까 13 마이크로 세컨드는 좀 컸던 것 같아서 0.1로 해서 똑같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까는 마이너스 117이었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2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해상도가 높아서 더 정확한 값입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값이 너무 작으면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데 좀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0.1 마이크로로 했는데 한 1 마이크로로 해도 그대로 마이너스 120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120을 기준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위상 차이는 마이너스 43.2도입니다. 즉 전압의 전압파형과 저항의 전압파형이 위상이 약 마이너스 43.2도 정도가 나고 이거는 저항이 더 뒤처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회로에서 시뮬레이션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회로를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주파수가 500Hz이고 앰플리튜드는 8V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의 주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세팅도 바꿔줬습니다. 주기가 2ms이고 저는 한 3개 정도 보고 싶기 때문에 6ms가 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초기값 20mm 정도 줬고 그래서 26mm가 최종 값입니다. 그래서 6ms 동안 파형을 보도록 했고 여기 해상도는 1 마이크로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원 전압과 인덕터 양단 전압을 동시에 관측한 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받고 이 과정은 이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이 측정 값을 봤을 때 약 244 마이크로세컨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번에는 약 이 인덕터 전압파형이 43.92도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항에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위상 시간 차이가 약 마이너스 256 마이크로세컨드였고 똑같이 계산해 봤을 때 이 저항의 양단 전압이 전원보다 약 마이너스 46.08도 뒤처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큰 의미는 없지만 이제 이 전원 전압과 커패시터 양단 전압을 동시에 관측한 파형입니다. 이게 완전히 똑같아서 아예 겹쳐서 파형이 하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위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봤을 때 이 0세컨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상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파트입니다. 원래는 이 실험 파트에서는 제가 실험하는 모습들을 실험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제는 거의 실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줄 아셔야 해서 이제 그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이드로 어떤 사진들이 필요한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앞에 4번 실험 순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실험을 진행하되 저한테 보내셔야 되는 사진과 그리고 실험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사진들입니다. 먼저 함수 발생기에 연결해서 전원 전압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그 파형 사진, 그리고 회로 사진, 그리고 이 전원의 전압파형과 인덕터 양단의 전압파형을 동시에 찍고 그리고 미저 기능을 사용해서 위상 차이를 측정한 사진, 그리고 커서 기능을 사용해서 위상 차이를 측정한 사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인덕터 전압이 아니라 저항 전압을 사용해서 이제 똑같이 위상 측정을 2번 한 거, 이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위상 측정이라는 걸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위상 측정은 제가 생각하기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미저 기능을 사용해서 이 자체의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저 측정 중에 돌리다 보면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1과 채널 2 사이의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저 값은 약 40.7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저 기능을 사용해서 위상을 측정한 사진 하나, 그리고 이제 커서를 사용해서도 위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앞에 시뮬레이션 하면서 위상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파형이 이 하늘색이 전원이고 이 노란색이 인덕터 전압인데, 그래서 일단 이 하늘색이 거의 0점에 가깝도록 이 트리거가 제로일 때 0점이 되도록 좀 트리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0점쯤에 맞았을 때 이제 커서 기능을 사용해서 1번 채널이 이제 약 0V에 가까울 때 이때 시간이랑, 그리고 2번 채널이 0V에 가까울 때 이 시간, 그래서 이 둘 사이 시간을 구하면 이 파형이랑 이 파형 사이의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한 시간이 이 12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122 마이크로 세컨드는 약 한 43점 몇 도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이 위상 미저로 측정한 위상 값과 이 커서를 사용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그걸로 계산한 값이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이 중에 뭐가 더 정확하다 하기에는 좀 측정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가 더 정확하다 할 순 없지만, 그래서 이 둘 다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보내야 되는 사진도 이렇게 미저로 측정한 것과 커서로 측정한 것 둘 다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회로에 대한 사진은 총 6장, 그리고 이 두 번째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6장이 아니라 7장인데 여기 커패시터 전압과 전원 전압과 동시에 측정하는 것도 찍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미저 측정만 하고 커서 측정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 2번에서는 총 사진이 7장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 주어진 이 7장이랑 6장이라는 건 정말 최소한의 사진이고, 이거 외에도 여기 이 측정할 때 회로 사진, 이 측정할 때 회로 사진, 이것들도 다 있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더 좀 자세히 찍은 사진 그런 것까지 해서 더 보내셔도 되는데, 한 번씩 보면 정리되지 않은 이상한 사진들 항상 보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값일 때, 아니면 제 동영상 캡처한 거 이런 것들 좀 실험 결과가 아닌데 이상한 것도 같이 뭉쳐서 보내는 학생들이 있으니 좀 확인해서 보내세요. 이번 실험 9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실험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좀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래서 내용이 너무 많았어서 이게 다 기억에 남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하는 전공 실험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저희 분반은 텀 프로젝트 평가도 없고 시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딱히 공부할 건 없겠지만 그만큼 실험을 더 열심히 하셔서 머리에 좀 많이 남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텀이랑 시험이 없는 실험 수업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마 여러분들이 다음 학기부터는 시험도 치고 텀 준비도 할 건데, 이번 학기에는 그걸 준비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거나 다음 학기부터 실험할 게 어떻게 진행될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이번 학기에 텀 준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 텀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할지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9번째 실험 동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